비상계엄이 12월 3일 화요일 10시 반 정도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화를 통해서 종북과 반국가 세력 척결과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저도 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박안수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해서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검찰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포고령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김용현 국방장관이 전에 거를 보고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전에 포고령에는 국회에 대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적인 내용이 된다는 느낌이 뭐냐면 국회가 유일하게 그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기구인데 그걸 막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이 진짜 지시를 했냐 아니면은 김용현이 만들어서 김용현이 주도를 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다 몰려들었는데 처음에는 군인들하고 경찰들에게서 통제돼서 못 들어갔어. 안 들어가고 입만 막 열었던 국회의원들 많이 있죠. 국회의원들 누구나 말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다 단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계속 입만 털었던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뜻이 있었겠지만 검찰 조사 결과로 봤을 때 경찰들이 그 입구를 봉쇄하고 있을 때 검찰총장이 무언가의 지시 때문에 잠깐 열어준 시간이 있대요. 30분 정도 통제를 풀었던 기간 동안에 경찰들이 평소에 국회에 출입하는 국회 기자들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 그리고 비서관 보좌관들은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30분 동안 못 오신 분들은 끝까지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1시에 192명으로 알고 있어요. 192표 중에 192표 가결돼서 비상계엄은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4시 정도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계엄 해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및 전원 사의 표명 및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대통령실이 우선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거를 받아주면은 국무회의를 못 열잖아요. 국무회의에 몇 명 이상 참석을 해야 회의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거는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정 마비가 슬슬 오기 시작했고 야당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당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해서 7일에 투표를 했는데 그때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야당 의원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국회의원들만 참석을 안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힘 의원들 한 명씩 권영세 누구 하면서 막 불러서 그렇게 투표를 독려했던 모습들 그리고 일부 국힘 국회의원들도 참석해가지고 투표하는 모습까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투표가 불성립됐고 그 후에 국힘이 탄핵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게 되고 김용현 국방장관을 이제 검찰에 출두하라고 해가지고 출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해서 동부구치소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국방부 수사팀 뭐 이런 식으로 공수처까지 그 내에서 수사 주도권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요거 잘 처리하면은 공을 세우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남아있다가 추후에 그거를 공동조사본부를 만들어요.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할 텐데 그 다음에 8일날 한동훈이랑 한덕수 총리가 국정 공동 운영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하야를 하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국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게 해주자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한덕수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겠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특히나 이 한동훈이랑 한덕수는 우리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당시에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2차 계엄도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나가니까 국방장관을 또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이 완전히 해지가 돼야 무언가 2차 계엄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때 전쟁이라도 벌어지거나 국난이 생겼을 때 지휘체계가 없게 되면은 혼선이 일어나게 되겠죠. 9일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 또한 헌정사상 최초고 최초를 앞으로도 많이 갱신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계속 최초를 많이 만드는데 그러면서 10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살 시도를 해요. 구치소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됐었고 11일 경찰도 그때 국회 입구를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하고 이날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세 개 기구가 합쳐져서 만들어요. 그리고 12일이 됐을 때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국힘에서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당론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또 소장파들이 젊은 국회의원들, 30, 40대 국회의원들을 말을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초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선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야. 특히 이번에 동작을이었나? 김 국회의원인데 젊은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30 몇 년 동안 민주당이 하던 텃밭에서 당선이 돼서 뭐 기적이다 어쨌다 했었는데 주변에서 특히나 탄핵 반대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압박이 엄청 심했나 봐요. 그래서 찬성파로 돌아섰는데 그런 국힘이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에 누군가 이끌어야 된다 해서 권성동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12일에 조국 개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자, 15일이 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 그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동조사본부의 수사가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수본에서 공수처로 먼저 이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 18일날 검찰이 또 공수처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검찰이 자료를 넘기면서 검찰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라. 공동조사본부는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하고 있었는데 검찰도 좀 껴줘라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이 할 일은 검찰이 하고 이 조사본부가 할 일은 조사본부가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업무를 나눈 거죠. 그리고 17일날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제 조롱거리 또 하나 나오는데 우상원이라고 정보사령관이 있어요. 지금 전역을 했는데 이 전역한 내용도 되게 성추행 사건으로 전역을 하게 되거든요. 안 좋은 일로 좀 그렇게 됐었는데 이분이 또 전역에서 이제 생계를 해야 되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자영업을 차린 게 아니라 점집을 차렸어. 이게 참 국가를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자꾸 점이나 이런 미신에 의지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건 국방장관이랑 상의를 하고 국방장관이 지금 현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뭘 지시를 하면 맞는데 밖에 전역했던 노상원 정보사령관한테 했던 것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지만 이분이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참 우리나라 군인들 검소해요. 롯데리아에서 8,400원짜리 햄버거 먹으면서 이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게 참 이 현실이 더 잔혹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해는 되는 게 만약 그런 고급스러운 식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들면 뭔가 의심스러운 뭔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롯데리아에 사복 입은 아저씨 2명이 40대, 50대, 60대 이런 아저씨로 와가지고 둘이 햄버거 먹고 있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냐고. 그 사람들이 햄버거 막 먹으면서 비상계엄이 말이야 우리가 야 그 부대 어떻게 하면은 누가 들을 사람도 없지만 듣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 저 아저씨들 무슨 영화 보고 서울에 뭐 재밌게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걸 진짜 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것도 조롱이 많이 됐고 이 일이 실제 있었던 롯데리아가 성지순례 장소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항의나 시위도 많이 하고 인증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일 일은 제가 얘기를 했었고 19일날 한덕수 권한이 거부권 행사예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이런 청약이 달라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하는데 이게 2004년 고건 이후 처음입니다. 이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돼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죠. 그리고 21일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데 탄핵 찬성 시위도 광화문에서 열리고 반대 시위도 광화문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km를 놓고 대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추산된 인원으로는 찬성 인원이 25,000명, 반대 인원이 3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물론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경찰 수단이 잘못됐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도 시민들이 집계했던 거 뭐 300만 명, 뭐 500만 명 이렇게 했었는데 경찰에서는 100만 명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좀 축소해서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14일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거리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니까 이미 한 목적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사람들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더 거리로 많이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라고 해서 이하 전농이라고 하는 곳에서 트랙터 30여 대를 몰고 서울로 상경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위를 했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드 치고 트랙터 있는 창문 깨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퍼포먼스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 전에 시위할 때 윤석열 대통령 상여 메고 시기를 흰색 옷으로 상여 메고 막 시위도 하고 퍼포먼스가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4일 됐을 때 국힘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국힘이라고 만들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5번 만들었어. 위원장이 이제 5번 바뀐 거고. 그냥 결론적으로 만들고 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 시간보다 비상인데가 더 많아. 근데 이 시국에 누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냐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맡는다고 했는데 이때 여러 명이 나왔어요. 나경원 씨, 뭐 권영세 씨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분 더 해가지고 누가 맡느냐 했는데 사람들이 나경원이 맡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나경원이 그때 그 한동훈 당대표 될 때 토론회 때 제가 다 챙겨봤는데 그 한동훈한테 좀
많이 쪼크 먹은 게 있거든요. 뭐 내가 언제 청탁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 했다고 할 줄 알고 그거를 물어봤는데 참 한동훈이 청탁했습니다. 바로 공격 때려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 맞는데 아니 한번 맞는데 당을 위해서 말한 거지 내 개인적인 청탁한 거냐 막 이렇게 토론에서 막 쪼대는데 한동훈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예 청탁한 거 맞습니다. 개인적인 청탁했어 하면서 나경원 엄청 공격하니까 막 나경원이 지금 그래도 한 20년 넘게 지금 정치생활 했을 때 이 정도로 절망적인 표정과 울먹이는 표정을 본 적이 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쪼크 먹어서 지금이 기회다. 나경원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있고 한동훈에 대한 거리도 좀 있고 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 자진 사퇴해버렸죠. 자기가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 근데 사람들 말로는 뭔가 약점이 좀 많이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권영세 국회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3차를 요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하긴 해요. 한 번 더 출석해달라. 왜냐면 대통령이니까. 지금의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체포돼가지고 지금 구속상태에 있으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그런 포토라인 자체에 서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욕감을 받았을 때 결국엔 안 좋은 결과까지 이어진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는 구속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구속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혹시 몰라요. 출석하라고 해서 이제 자기는 조사만 받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갔는데 체포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왜냐면 이 국방장관이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렇게 체포됐거든요. 가지고 그런 걸 고민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2차 공수처가 출석해달라고 했을 때 불출석을 했고 걔랑 산책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죠.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과의 대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민주당이 마지노선이라고 막 경고를 해요. 그래! 특검은 우리가 거부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어. 그러면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 라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런 중대사의 문제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했던 걸 약간 정정을 하자면 제가 국회에서 이제 3명을 하는데 한 명은 민주당, 한 명은 국힘, 그리고 한 명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래 3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2명을 주장하고 국힘이 1명이 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해가지고 뭐 그래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였더라고요. 민주당이 2명하고 국힘이 1명 하는 걸로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이 사태가 되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국힘이 그걸 먼저 어겼더라고요. 사인한 그 합의서까지 다 있는 상태로 알려졌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27일 바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일 자체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고 헌법에 그런 게 적혀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에 준해서 200표가 있어야 되냐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되냐 국무총리로서 150표만 있어도 되냐에 대한 논란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국힘이 또 투표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190표 정도 나왔었는데 오원식 국회의장이 그걸 가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막 국힘 의원들 벌떼처럼 막 의장석 달려들어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서로 멱살 잡고 예전처럼 그 프로레슬링 한번 될 뻔했는데 지금은 2005년이어서 백이 멱살까지만 잡고 싸움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때 서로 원내대표끼리 의장석 올라와가지고 막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전 국민들이 봤다. 그래서 어찌됐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 그리고 29일 날 윤 대통령이 3차 공수처 출석을 안 하고 불출석을 하게 되면서 체포영장이 검토가 되고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30일 날 경찰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피의자로 입건을 해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랑은 관련이 없는 일이잖아요. 경찰이 한 일이니까. 근데 이걸 또 가지고 국힘이 정치적인 먹잇감으로 썼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 국무회의를 못 연다.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30일 날 동일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31일 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이 체포영장에 대한 시한이 딱 일주일인 1월 6일까지 체포를 해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같은 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헌법재판관에는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을 해서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을 하는데요. 새해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들은 진짜 처음이었을 거예요. 다들 1월 3일 금요일 되니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무려 2,60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저까지 막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호처가 막고 결국에는 협의 끝에 검사 3명만 관저 앞까지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경찰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그대로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6일이 됐을 때 아까 6일까지 해라 라고 했었잖아요. 6일까지 했을 때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청구를 했고 이때부터는 국힘의 친윤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일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됐고 9일에 반공 청년단인 백골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뭐 청년단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백골단이라는 게 전부터 좀 과격한 시위를 하는 걸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옛날로 따지면 조폭들을 국회에서 그냥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난리 났었죠. 그래서 그 데려온 국회의원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된다고 막 난리 났었죠. 결국에는 국힘에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고 이제 일단락 됐었는데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집행하는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필사적으로 막은 것 때문에 했었는데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경찰의 조사에 출석을 하고 경호처장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도 또 대단한 게 뭐냐면 경찰대학교 수석 졸업이더라고. 어마무시한 엘리트인 거예요, 엘리트. 근데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저런 부침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김용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이었잖아요. 근데 국방장관 가면서 그 자리에 빗는데 여기에 넣은 거야.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한테 목숨을 바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심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엘리트였고 경찰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이고 그만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막상 사회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다 실패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인정해줘가지고 경호처장까지 올려줬다라고 했을 때 그 충성심이 생기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이제 옳고 그른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이걸 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그 문제는 다른 거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사퇴를 하고 그 경호처의 차장이 그 지휘를 하게 되는데 이분도 윤석열 대통령 골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부 분란이 엄청 많았대요. 아니 경호처장마저 이렇게 사퇴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저항하는 게 의미가 있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차장이 억누르는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니네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대통령 하는 게 임무인데 막 해가지고 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불만이 쌓이니까 야 그럼 빠질 사람 빠져라 해가지고 일부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연차 써서 현장에서 이탈을 많이 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11일 날 좀 민주당에도 일이 생겼었는데 전용기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내란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하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카톡을 이제 발견되면은 처벌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카톡 검열 아니냐 일반인들 그렇게 한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불고 이게 계엄이다 이런 식으로 국힘에서는 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15일 날 2차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경찰이 뭐까지 준비했냐면 소방차까지 준비해가지고 시위대 진압할 때 쓰는 물대포 있거든요. 그것도 쏘겠다. 그리고 그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하나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체포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내 발로 체포하겠다. 해가지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포하러 갔던 차량 말고 경호 차량을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게 서부지법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얘기를 한 거예요. 체포한 게 맞냐 물어본 거야. 근데 거기서 체포한 데 이상 없어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체포영장에 대한 관할 법원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은 그 사람들도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는데 중앙지법이 인정한 거니까 이제 이걸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일 날 서부지법 판사가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들어갈 때는 이제 정장 입고 들어간 거죠. 처음 조사 받을 때도 정장 입고 조사를 받는데 이 구속영장이 나오는 순간 수감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속된 거죠. 구속됐고 그 소식이 새벽 한 3시 정도 나왔었는데 저도 이때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때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무슨 누군가의 소스나 정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3층이 일처리하는 건데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막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넘어뜨리고 하고 7층에 판사실이 있는데 판사실은 일반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곳이 왜냐면은 거기에 재판에 관련된 기록들이라든지 판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일반인이 들어갔을 때 그게 노출되면 되겠어요. 공정한 법의 그게 되겠냐고. 그리고 이렇게 판사를 위협하는 행동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뭐 윤상현 국회의원이 지금 친윤으로서 막 시위 나가가지고 진두지휘하고 막 헛소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의원님 저 이렇게 해서 지금 체포됐는데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문자로 물어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훈방 처리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훈방이 아니라 이건 내가 봤을 때 훈제시키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오늘 20일이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